자, 오늘은 화장품 안전 기준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은 누구나 쓸 수 있는 일상 제품이죠. 평생을 쓴다. 매일 써도 안전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부터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써도 안전해야 된다. 그래서 화장품은 뭐니 해도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 화장품법에서 이 안전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두고 있느냐 하면 크게 나누면 원료에 대한 안전성과 만들어진 제품 있죠. 완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원료에 대한 안전은 사용 금지 원료를 쓰지 않고 사용 제한 원료를 제한된 기준으로 써야 한다. 그리고 사용 제한 원료는 보존제면 보존제로 리스트업 되어 있는 원료 중에서 보존제로 골라 써야 되고 자외선 차단 성분도 마찬가지. 기타 성분 그리고 색소 이런 것들도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료를 골라서 보존제로 쓰고 자외선 차단제로 쓰고 기타 성분 쓰고 색소 쓰고 할 때 그러면 일단 원료에 대해서는 작업장 안에서 공장 안에서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료를 섞을 때 제조 공장에서 사용 금지 원료를 쓰지 않아야 되고 사용 제한 원료를 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써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원료에서 보면은 사용 금지 원료는 일른 방법에 따라서 약간은 다르지만 대략 한 1030여 종이 우리나라 화장품법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쭉 리스트업 되어 있고 그러면 그 1030여 종 쓰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사용 제한 원료는 공장에서 쓸 때 보존제는 보존제로 정해져 있는 원료 그리고 그 원료를 쓸 때 제한되는 그 어떤 프로테지 이런 것들을 지켜서 써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서 생각할 거는 사용 금지 원료와 사용 제한 원료는 식약처에서 리스트업이 되어 있다. 원료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외에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 주로 내용물로 쓰게 되는 그런 주 원료들 있죠. 내용물의 몸체가 되는 원료, 그리고 그 내용물의 유효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넣는 기능성 원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유효성을 나타내는 원료들을 넣는 그 원료들은 리스트가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식약처에서 정해놓은 리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 때 우리가 어떤 추출물을 쓰고 싶다 할 때 쓰셔도 됩니다. 성분 사전에 비록 없다 하더라도 지금 화장품 법상은 쓰셔도 돼요. 화장품 성분 사전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화장품법이 화장품 원료로 써야 하는 목록이 다 정해져 있을 때 사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물질을 원료로 추가시키기 위한 거는 법적으로 일단 책임 판매업자의 판단하에 쓰셔도 되는 게 원래 법의 취지예요. 그리고 그 원료를 썼을 때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러면 책임 판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원료는 뭐든지 써도 되고 책임 판매업자가 그리고 이 원료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 판매업자의 책임하에 배수 조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제조 공장에서 만드는 원료들은 사용 금지 원료와 사용 제한 원료의 주의사항 주의하고 나머지 유효성이라든지 내용물 본체의 그런 원료들은 책임 판매업자의 판단하에 섞어서 배합해서 만들면 된다죠. 이거는 원료에 대한 규제예요. 그죠? 원료에 대한 규제. 그런데 다 만들어져서 이제 시장 출하가 되어요. 시장 출하가 되면 우리 이제 고객들이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매장 등에서 화장품 구매하게 되죠. 구매해서 사용 기한까지 쓸 때의 화장품은 원료에 대한 규제가 아니고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의 기준을 따라야 돼요. 자,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은 앞서 얘기했던 원료의 기준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 하면 지금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자, 일단 출하가 됐어요. 공장에서 출하가 돼서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사게 되면 우리 가정집에 나와 있어요. 고객이 머무는 곳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용기한까지. 그죠? 그런데 그 쓰고 있는 화장품에는 납, 니켈, 비소, 순, 안티몬, 카드뮴 등등 밑에 나와 있는 항목들 있죠. 이, 이 항목들이 어느 정도는 나와도 되어요. 자, 이 말은 다시 정리를 하면 이 납, 니켈, 비소순, 안티몬, 카드뮴 등은 원래는 사용 금지 원료예요. 이렇게 공장에서 화장품을 만들 때 이런 원료들은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제조를 할 때. 그런데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에는 납, 니켈, 비소 등등이 나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기 때문에 중금속이나 프탈레이트 이런 것들은 사용 금지 원료란 말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항목들,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에서는 나와도 되는 원래는 사용 금지 원료였던 이 항목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중에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를 인정한 거예요. 식약처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나오더라 하더라도 그 안전관리 기준이 납 같은 경우에는 일반 화장품에서 20 ppm 넘으면 안 돼요. 나오는 양이.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게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라고 해서 내용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에요. 앞서 언급을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항목들이 왜 내용물에는 나와도 되느냐 하면 자, 밑에 있는 항목들을 쭉 보면 프탈레이트까지, 그죠? 납, 니켈, 비소, 순, 안티몬, 카드뮴, 디옥산, 메탄올, 포르말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는 원래 다 사용 금지 원료인데 안전관리 기준을 두고 있는 이유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2년, 3년의 기간 동안 화장품 원래 원료에 포함되어 있던 원소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올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왜냐하면 광물질 이런 것들은 원래 이런 천연 광물질 속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가 가지고 있는 광물질들이 납, 니켈, 비소, 수은 이런 것들을 품고 있어요. 아주 깨끗한 계곡물에도 이런 성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 광물질이 굉장히 발달한 지형이나 지질 같은 경우에 원래 지하수라든지 용출수가 땅 속에 그렇죠? 땅 속에 묻혀 있다가 바위 안반 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반에 그 광물질의 특성이 납이 많은 광물질이면 그 물 속에도 그런 게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지구가 가지고 있는 천연 광물질의 원소이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화장품 공장에서 만들 때 일부러 이 원소를 따로 집어넣지 않아도 화장품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원료에 속해져 있던 이 원소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스물스물 나와서 내용물에 섞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기술적이나 과학적으로 이것들을 제거할 기술이 없다고 인정을 하는 한도 내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만든 겁니다. 자, 중금속들은 천연 광물질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색소라든지 황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화장품 원료로 쓰게 되면 그 원료 안에 이런 성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걸 식약처에서 우리나라에서 기술적으로 제거하기가 어렵다고 인정을 한 항목의 안전관리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화장품 포장재 특히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항목이에요. 플라스틱을 만들 때 넣는 가소제 성분이 포르말데하이드나 프탈레이트 성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용기에서 프탈레이트는 그래서 이렇게 항목이 정해져 있다. 자, 다시 사용금지 원료로 갑니다. 자, 이제 원료의 규제 기준과 사용하고 있는 완성된 내용물의 규제 기준이 두 가지 크게 나뉜다로 이해하시고 화장품 안전 기준은 사용 금지 원료, 사용 제한은 요까지는 원료, 여기까지 원료,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은
완성된 내용물에 대한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사용금지 원료는 미세 플라스틱, 일단 해양 수생 동물에게 축적이 되면 안 좋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먹게 되니까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은 사용금지 원료이고, 실제적으로는 5mm 이하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더 미세 플라스틱 전체는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고, 스크럽류나 이런 데 예전에 많이 쓰였는데 요즘은 다른 원료로 대체가 되고 있죠. 자, 파라벤류 중에서 방부제로 쓰일 수 있는 메틸파라벤, 에틸, 프로필, 부틸까지는 사용 제한 원료에 들어있고요. 페닐은 사용 금지 원료입니다.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자, 페닐, 파라벤은 사용 금지 원료다. 앞서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이소프로필, 이소부틸까지는 사용 제한 원료에 우리 0.4%까지 쓸 수 있는 보존제입니다. 자, 하이드로퀴논이라고도 하죠. 그 미백 관련 제품에 들어가는 원료인데, 하이드로퀴논은 너무 강력한 미백 효과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약품에는 하이드로퀴논이 쓰이는데 화장품에는 하이드로퀴논이 쓰일 수가 없어요. 사용금지 원료. 아주 막강한 미백 효과는 나타냅니다. 하이드로퀴논이. 근데 그게 부작용이 있다는 건 너무 강한 미백 효과 때문에 얼굴이 허옇게 되는 거 있죠.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고. 그래서 의약품에는 쓰일 수 있으나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할 때, 그죠? 뭐 화상을 입은 부위가 너무 시커멓다든지 이럴 때는 좀 하얗게 해줘야 되는 즉각적인 그 어떤 약효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이드로퀴논을 쓰지만, 화장품에는 그 효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허옇게 되는 그런 현상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 일으키는 효과는 화장품에서 쓸 수 없는 원료라고 했죠. 그래서 하이드로퀴논도 사용 금지 원료예요. 스테로이드 사용 금지 원료. 그리고 이제 얼굴이 뒤집어지면 각종 이제 화장품 회사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을 어떤 순식간에 짧은 시간 안에 대처하는 용도로 사실은 쓰이고는 있죠. 방사성 물질 당연히 사용 금지 원료이고 항생 물질들 안 된다. 자, 당구장 팁 표시해 보시면 파라벤류 중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페닐 파라벤만 금지 원료이다. 에틸레틸 프로필 부틸은 사용 제한 원료. 단일 성분만 쓸 때는 0.4% 프로입니다. 프로 오타가 나는데, 그리고 메틸 파라벤, 에틸 파라벤을 만약에 섞어서 혼합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0.8%까지 넣을 수 있는 게 파라벤이에요. 곰팡이 뒤에 굉장히 효과적인 보존제죠. 에스텔류 하면 앞에 메틸, 에틸 프로필, 이소프로필, 부틸, 이소부틸, 페닐 이런 식으로 붙는 걸 에스텔류라 하고, 염류는 소듐, 포타슘, 칼슘, 마그네슘, 암모늄, 륨, 아민, 라이드죠. 클로라이드, 브로마이드, 설페이트, 아세테이트, 베탄 이런 것들은 염류라고 한다. 자,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이래 시험. 염류의 블랭크. 주관식 문제 나왔다는 거죠. 소듐, 포타슘 이런 걸 적어놓고 앞에 이건 뭐라 하느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염류. 사용 제한 원료는 보존제, 자외선 차단 성분, 기타 성분, 색소를 사용 제한 원료로 식약처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색소도 무엇든지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용류화용 못 쓰는 색소 그런 것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씻고 바로 씻어내리는 제품에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을 쓸 수 없는 원료 이런 것들이 여기 사용 제한 원료에 쭉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자, 이제 우리가 내용물을 쓰고 있어요. 원료가 아니라 내용물을 쓰고 있어요. 집에서도 쓰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황토팩이면 납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모든 화장품에는 20ppm 이하인데 점토를 원료로 사용한 분말 제품. 자, 이게 황토죠. 황토 분말.
50ppm까지 돼요. 왜냐하면 점토에는 그만큼 원래 고유의 납성분이 많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황토팩 같은 경우에는 50ppm, 일반 화장품은 20ppm 이하. 이 숫자 외우셔야 돼요. 숫자가 시험에 나옵니다. 자, 니켈 갈게요. 니켈. 두 번째 니켈 가면 니켈은 색을 곱게 하는 데 쓰이는 원료예요. 니켈이 없으면 색조 화장품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색조 중에서 제일 어두운 색깔이 어디예요? 눈이에요, 눈. 그죠? 그래서 눈 화장용은 35까지 나와도 돼요. 그 다음, 볼이나 입술에 쓰는 게 색조 화장용이라 했죠. 자, 우리 화장품 유형할 때 나뉘었죠. 눈 화장용,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그죠? 그런 것들이 눈 화장을 하기 위한 제품류 눈 화장용. 그리고 볼과 입술 같은 데는 다 색조 화장용이라 했어요. 자, 눈은 제일 진해야 되니까 35까지. 색조는 30까지는 되는데 일반 기타 화장품에는 10 이하 나옵니다. 10 이하. 10, 30, 35 기억하셔야 되고요. 일반, 색조, 눈 이 순서로 높아진다. 그리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소, 이소 10ppm 이하. 수은 1ppm 이하. 수은 굉장히 여기 숫자 중에 제일 적어야 돼요. 그만큼 인체에 유해하니까. 그죠? 1ppm. 다음, 수은 다음에 낮은 숫자가 카드뮴이에요. 자, 수은과 카드뮴은 둘 다 일본에서 환경 오염 유발 물질로 모든 동네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병에 걸리도록 만든 그런 원료예요. 수은. 미나마타병이었죠. 가장 강력. 그리고 카드뮴. 이따이따이 병 전체 동네에, 그죠? 그 카드뮴이 나오는 공장이 있는 일본 어떤 지역이었어요. 카드뮴 중독이 돼서 그때 다 이따이따이 병으로 죽거나 고생을 하셨죠. 수은 1, 카드뮴 5. 일본에서 환경오염 물질로 역사적인 사건 속에 있는 항목 두 개예요. 수은 1, 카드뮴 5. 그리고 안티몬 10. 아까 비소도 10, 안티몬 10. 디옥산 100 ppm 이하.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 단위가 ppm 단위요.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죠. 메탄올 0.2% 이하. 무류지는 0.002% 이하. 포르말데하이드 2000 ppm 이하. 무류지는 20 ppm 이하. 배우셔야 됩니다. 프탈레이트류 총합, 왜냐면 프탈레이트는 종류들이 많거든요. 총합이 100 ppm 이하. 근데 이 프탈레이트 중에서도 봐주는 프탈레이트는 디부틸 프탈레이트, 벤질 프탈레이트, 디엑스 프탈레이트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프탈레이트는 안 되고 이 세 가지에 한해서 총합이 100 ppm 이하까지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에서 나와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항목은 시험 문제 꼭 한 문제씩은, 한두 문제씩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제 미생물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미생물. 자, 프탈레이트류까지는 안 나와야 되는, 원래는 제조 공장에서 쓸 수 없는 원료인데 사용되고 있는 화장품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인정해주는 항목들이었고, 미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제를 얼마나 적절하게 써서 이만큼 이상은 번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죠. 그래서 미생물 기준을 보면, 자, 모든 호기성 생균수는 모든 화장품의 1000개 이하예요. 그램당 1000개 이하. 그런데 이제 애기들 쓰는 거, 영유아용, 그죠? 어린이용은 아니고 영유아용과 우리 눈에 바로, 눈 점막에 바로 쓰게 되는 눈 화장용 제품류의 경우는 500개. 자, 2배 더 강화됐죠. 일반 화장품보다. 그만큼 균이 더 많이 생기면 안 되는, 그죠? 그런 제품류가 영유아용과 눈 화장용 제품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기준이 2배 강하니까 그램당 500개 이하가 됩니다.
자, 병원성 미생물인 요 세 가지 있죠. 대장균, 녹농균, 황색 포도상 구균은 검출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마리라도 검출되면 안 됩니다. 대장균, 녹농균, 황색 포도상 구균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우류지, 세균 및 진균수가 각각 100개 이하여야 한다. 그람당. 그렇죠? 그러니까 그람당 기준이에요. 그람당 20, 50, 10, 1, 5, 그죠? 그람당 기준입니다. 자, 내용량. 자, 100g짜리 크림을 샀는데 이게 만약 95g이면 이건 내용량 기준 위반이에요. 내용량은 표시되어 있는 양의 수분 증발 같은 걸 감안했을 때 97%까지는 남아있어야 돼요. 97%. 100g이면 97g까지는 측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식약처에서 검사를 할 때는 일단 3개를 취해요. 평균을 좀 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개의 평균이 97% 이상 돼야 합격이에요. 근데 만약에 97% 이상이 안 된다. 3개를 취했을 때 평균이 97%에 미달된다 하면 바로 불합격이 아니고 6개를 더 가져와요. 6개. 총 합이 처음에 3개와 나중에 취한 6개 해가지고 총 9개로 검사를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9개의 평균이 97%가 되지 않으면 불합격, 내용물 불합격 화장품입니다. 이게 숫자 3, 97, 그리고 6개, 9, 이게 시험 문제에 주관식 블랭크로 나올 수 있는 숫자예요. 처음에 3개 취한다? 97% 이상, 97% 미만 불합격. 그러면 앞에 있던 3개에 6개를 더 취해서 총 9개로 평균을 낸다. 최종적으로 총 9개 평균해서 97% 이상. 자, 그 다음 폐하 볼게요. 수소이온 농도. 수소이온 농도는 3에서 9 사이를 해야 돼. 3에서 9. 3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의 피부가 타들어가요. 완전 강산성. 그리고 완전 강알칼리성. 알칼리는 14까지 있죠. 강알칼리에 가까울수록 그 제품을 피부에 닿으면 사람 피부가 점점 괴사되고 너무 많이 닿게 되면 결국 사망을 초래하기도 해요. 강산에 포함되는 게 뭐 황산, 염산 이런 것들이 있고 완전 강알칼리에 포함되는 게 가성소다죠. NaOH,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을 비누로 이제 쓸 때 우리가 비누 제조장에서 그만큼 주의해서 써야 됩니다. 일단 폐하가 3에서 9 사이에 유지가 돼야 피부가 안정적으로 화장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테지가 되는 거죠. 자, 3에 가까운 건 아무래도 아하나 바하 같은 필링제일 거고, 그죠? 약간의 각질을 벗겨내는 연화 제품, 이런 것들이 폐하가 3에 가까울 거고, 그리고 세정력이 있는 그런 제품, 폼유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알칼리 쪽에 가깝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폐하 3에서 9. 근데 아까 가성소다를 만약에 사용을 했다 하면 비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폐하도 10에서 11, 12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비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성소다를 사용하기 때문에 폐하가 높아지는 거고 그때 그런 제품들은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이고 비누 물 포함하지 않죠. 그리고 사용한 후에 곧바로 씻어내요. 이런 제품들은 폐하를 9를 넘어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폐하가 3에서 9 사이여야 된다. 단 화장 비누 같은 것들은 제외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능성 항목. 기능성 항목은 기능성 원료가 일단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능성 항목으로 넣는 그 원료가 사용기한 될 때까지 계속 유지가 90%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기능성 항목의 주원료 함량이 90% 이상 유지 이거예요.
예전에 레티놀 제품들이 처음에 만들 때는 레티놀을 원료로 넣어서 레티놀은 주름의 기능성이죠. 이 주름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를 했는데 이게 사용하다가 보니까 레티놀은 안정도가 떨어져요. 비타민 U이고 어떤 밀입자를 잘 이렇게 싸고 있는 그죠? 그런 공법이 적용이 돼야 이게 사용기한이 2년이나 3년까지도 유지될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레티놀 성분이 전부 사라진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때 살아남은 레티놀 제품은 대기업의 레티놀 제품만 살아남았고 나머지 이제 일반 소기업들에서 그 레티놀을 넣어서 이렇게 기능성으로 만든 화장품들의 그 어떤 레티놀 성분이 다 사라져서 그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여튼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기를 했고 기능성 제품이 어, 사용기한 때까지는 적어도 사용기한이 끝날 때까지는 90%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게 유통 중인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어떤 기준입니다. 여기 당구장 표시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걸 주저리 풀어 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팩트는 그겁니다. 과학적, 기술적인 방법으로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비의도적인 사유로 생긴 어떤 그 사용금지 원료의 발현이다. 그래서 그거를 식약처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해주는 한도를 두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기능성 원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 기능성 원료. 기능성은 자 우리 미백, 그죠? 그리고 주름,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오리지널 삼총사에다가 2017년에 추가된 게 탈모, 그죠? 그리고 여드름성, 그리고 피부 장벽 강화, 그리고 튼살, 제모, 그죠? 이게 추가로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규칙에서는 기능성 원료를 11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미백은 이제 2가지로 분류를 하죠. 이제 착색되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기능성 원료도 미백, 그리고 이미 착색된 색소의 색을 10개 만들어주는 원료도 미백 기능성 원료로 그 11가지 기능성 원료 중에 미백은 2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성분명 당나무 추출물. 옛날에 한지를 만드는 분들이 당나무가 한지를 만드는 나무의 원료거든요. 당나무 추출물 2%, 페이지까지 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나무 추출물 2%, 유용성 감초 추출물 0.05%, 알파 비사보롤 0.5%, 나야신 아마이드 2에서 5%, 알부틴 2에서 5%. 보통 나야신 아마이드와 알부틴이 여기 그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주 원료로 많이 쓰이고 있죠. 멜라노좀 이동을 억제한다. 햇볕 자외선을 받으면 우리 피부에 있는 그 멜라닌 세포, 각질 형성 세포 사이에 멜라닌 세포들이 한두 개 이렇게 박혀 있죠. 각질 형성 세포가 한 50개 있으면 멜라닌 세포가 하나 정도 이렇게 있는 게 우리 황인종의 피부 특징인데 자극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하고 유사한 거는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이 깨어나죠. 깨어나면서 이렇게 커지죠, 이렇게. 검은 색소인 멜라닌이 커진다는 거. 커지면서 이렇게 우리 피부를 덮게 되죠. 그래서 이제 햇볕을 많이 보면 피부가 검게 변하는 게 그 멜라닌 색소가 자라서 그렇죠. 사실은 뭐 병리학적으로는 그것들이 자라서 우리 피부를 덮어줘야 우리가 양산 쓰듯이 우리 피부를 피부 암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미용상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멜라노좀 이동 억제를 하는 이런 미백 원료를 사용을 해서 미용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은 좀 햇볕을 받으면 얼굴이 검어져야 피부암도 안 걸리고. 그래서 흑인들은 새까맣기 때문에 새까맣다는 건 멜라닌 세포가 피부를 표피를 다 덮었다는 거죠. 그러면 햇볕을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 보호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들은 새까맣기 때문에 피부암이 잘 안 걸리는데 백인들은 이 멜라닌 세포가 아까 우리 항인종은 50개 사이에 1개 정도 있다 했는데 백인들은 더 없죠. 흑인들은 촘촘하게 있고 그래서 백인들이 피부암에 잘 걸린다. 햇볕도 적당하게 받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미용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미백 화장품을 써야 된다. 나야신아마이드, 알부틴 2에서 5%예요. 자, 이거 외우는 방법. 자,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미백을 위해서 오이를 썼어요. 오이. 오이를 얇게 썰어서 얼굴에 붙여서 이제 시원하게도 하지만 미백 효과도 있단 말이죠. 오이, 오자와 이자를 기억하시고 미백에 가장 많이 쓰이는 나야신아마이드와 알부틴은 2에서 5%가 함량이더라. 라고 기억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했어요. 자, 그리고 6번부터 9번까지는 비타민C 유도체들이에요. 비타민C 유도체들. 아, 비타민C 유도체. 비타민C가 뭡니까? 원료명이. 자, 아스코빅 애시드예요. 그죠? 아스코빅 애시드. 아스코빅 애시드 자체는 너무 불안정해서 화장품 원료로 못 써요. 그래서 비타민C에 사슬을 막 엮은, 그래서 비타민C를 안정화시킨 유도체들을 우리는 미백 원료로 쓰는데 그게 6, 7, 8, 9다. 자, 비타민 C 유도체들이에요. 자, 아스코빅이 숨어 있어요. 6번. 아스코빌 에텔. 그죠? 아스코 숨어 있죠. 아스코빅 애시드의 유도체이기 때문에. 에틸 아스코빌 에텔. 그리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아스코빌 테트라 이소팔미테이트.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이해되시죠? 6, 7, 8, 9 아스코빌이 다 들어가 있다. 비타민C 유도체들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비타민C 하면 미백이니까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주름은 조금 더 간단해요. 주름은 다 레티놀 유도체들이에요. 레티놀과 그 유도체들. 레티닐 팔미테이트, 폴리에틸실레이티드, 레틴, 아말드. 자, 레틴이 전구체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주름이다. 그리고 아데노신만 하나 더 기억하면 되는데 미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 밑에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밑에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알부틴을 따로 적어놨어요. 자, 알부틴은 아까 기타 성분에 대한 그죠? 어떤 주의사항이 따로 되어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부틴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일 경우 근데 알부틴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2에서 5%는 들어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알부틴이 들어가 있는 기능성 화장품은 이 문구가 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문구냐? 알부틴이 2% 이상 함유될 경우 인체 적용 시험 자료에서 부진은 입에 뭐가 나는 거죠. 그리고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다. 그죠? 이거를 기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알부틴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는 그런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향료에 대한 알러지 유발 물질 25가지도 어느 정도 함량 이상이 되면 알러지 유발 성분을 전 성분에 기재를 하도록 법제가 돼 있는 것처럼 알부틴도 2% 이상일 경우 인체적용 시험 자료에서 인체적용 시험을 했더니 부진이 발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가려움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의사항으로 기재가 되어야 된다. 우리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은 기본적으로 4가지가 쭉 이렇게 경계되어 있죠. 햇볕, 어린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 중 부작용이 일어나면 의사 상담 상의하라. 이거는 모든 화장품에 기재되는 주의사항이고 특히 그 화장품에 알부틴이 2% 이상 포함되어 있다 하면 그 주의사항 밑에 알부틴 2% 이상일 경우 부진과 가려움 증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주의사항을 표기해야 된다. 그죠? 표기해야 된다. 표시 기재사항에 대한 예시입니다. 자, 부진과 경미한 가려움 2가지 단어가 나오면 알부틴이에요. 부진과 경미한 가려움. 이걸 표시해야 되는 원료가 무엇이냐?
해서 객관식 문제가 밑에 쭉쭉쭉 보기가 막 나오겠죠. 나야시나마이드, 알파 비사본을, 감초 추출물, 그죠? 강낭화 추출물, 5번 알부틴 이러면 우리는 5번을 체크해서 답으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C, 아스코빅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유도체들이 미백 원료로 쓰인다 했는데 아스코빅 애시드 자체는 미백 성분이 아니다라는 건 식약처에서 그 불안정성 때문에 미백 원료로 고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스코빅 애시드가 미백 원료로 나오면 틀린 내용인 거죠. 물론 미백 효과 있죠. 미백 효과 있지만 이게 사용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존될 원료가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것뿐이에요. 미백 원료 미백 성분이 있지만 그 다음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이고 주름하면 비타민 A, 레티놀 나와야 되고 자, 비타민 A는 아까 아스코빅 애시드인 비타민 C보다는 안정해요. 안정. 그래서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레티놀 같은 경우는. 레티놀 2500 IU. 이 IU 단위는 뭐 그램, 밀리그램보다 훨씬 작은 단위예요. 레티놀에 대한 단위이기 때문에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레티놀 2500 IU. 근데 이 레티놀에 대한 이런 어떤 사슬들을 연결해서 유도체들을 만들면 아무래도 레티놀 성분보다는 더 많이 넣어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프로테지가 더 많아져요. 레티놀 탈미테이트는 만 IU, 그리고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는 0.05에서 0.2%까지 넣어야 그게 경한 효과를 준다. 그리고 이해하시고 있자 함량은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비타민 A는 아시다시피 지용성이고 전구체가 다 레틴이에요. 레티놀, 레티놀 팔미테이트,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아마이드 다 레틴을 전구체로 한다. 아데노신만 주름 개선으로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따로 아데노신. 자, 그리고 다른 비타민 A 성분들은 지용성인 거에 비해서 아데노신은 수용성 원료예요. 수용성. 섬유화세포의 증식을 유도한다. 섬유화세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표피층 중에 섬유화세포, 표피층 중에가 아니라 우리 피부 중에 섬유화세포는 바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어내는 세포죠. 우리 진피층에 있다. 진피층에 있는 게 콜라겐, 엘라스틴. 콜라겐은 이렇게 탄력을 유지하고, 그죠? 이렇게 탄력을 유지하고, 엘라스틴은 중간중간에서 결합섬유로 역할을 해서 지탱하는 역할을 하죠. 그 진피층이 무너지면 우린 주름이 생긴다. 진피층을 탱탱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조합이 중요하고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드는 세포가 바로 섬유아세포. 이 섬유아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기 때문에 섬유아세포가 증식을 많이 하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레티놀, 레티놀 팔미테이트,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나마이드, 아데노신까지 함량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채모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채모하면 자, 채자와 치오글리콜산의 치자를 연결해서 기억을 하세요. 치오글리콜산 80%짜리 치오글리콜산 80% 크림 제형이 자, 채모를 제거하는 데 기능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인데 자, 화학적 제모제죠. 그죠? 이걸 바르면 어떻게 된다? 털이 녹아서 없어진다. 그런 제모 효과를 주는 게 바로 기능성 화장품이고 지금 제모왁스의 이야기는 아니죠. 제모왁스는 물리적 제모제라서 그냥 왁스가 마르면 왁스에 묻은 털이 왁스를 떼어낼 때 같이 벗겨져 나온다. 이거는 이렇게 녹이는 제모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모왁스는 그냥 일반 화장품이고 제모제로서의 일반 화장품이고 여기서 말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제모제는 화학적 제모제라서 이 크림을 바르면 털이 녹는다. 이게 바로
화학적 제모제로서의 기능성 화장품. 당장 표시 지오클리콜산에 대한 내용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은 살리실릭 애시드예요. 바하, 그죠? 바하를 살리실릭 애시드 바하라고 하죠. 자, 여드름성은 아무래도 지용성 필링이 중요하죠. 지용성 어떤 피부 조직의 필링, 그죠? 여드름성은 아무래도 지용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일반 각질 형성 세포가 안 떨어져 나고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피부가 거무튀튀해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하라는 그죠? 수용성 필링제를 쓰고 여드름성처럼 뭔가 지성 성분들이 응집되어 있는 이런 각질은 약간 지용성 필링제인 바하를 쓰죠. 그게 살리실릭 애시드다. 그래서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은 성분이 살리실릭 애시드 하나예요. 아까 채모는 치오글리콜산 하나, 여드름성은 살리실릭 애시드 하나예요. 그죠? 그런데 여드름성은 여드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서 씻어내는 제품만 화장품에 해당이 돼요. 씻어내지 않고 바르는 건 화장품이 아니다. 의약품에 가까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화장품 중에서 씻어내는 게 아닌데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라는 화장품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 뭐 스킨도 있고 로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품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을 겁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기돼 있으면 그거는 불법이고 표기를 잘못한 거고 단순히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는 건 피부 임상 결과, 광고를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인정된 제품일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거지. 그 표현을 하는 화장품이 여드름성 기능성은 아니다. 일반 화장품이에요. 여드름성 피부에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화장품은 그냥 일반 화장품이에요. 일반 화장품. 단, 피부 임상시험센터 같은 데서 임상을 거쳐서 광고 실증제죠. 표시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증 자료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표시를 하고 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부 임상 시험을 거친 거죠.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한지 아닌지. 그거랑 기능성이란 건 다르다. 그러면 여드름성 기능성 화장품은 바디워시나 폼 제품, 얼굴 페이스 폼 제품인데 거기에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어서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을 해준 화장품인 거죠. 기능성 화장품인 거죠. 자, 살리실릭 애시드는 여러 가지에 쓰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유효 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0.5%, 영유아용 및 어린이용 사용 화장품에는 쓸 수 없어요. 살리실릭 애시드. 근데 샴푸에는 써도 된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의 2%, 사용 후 씻어내는 투발용 제품류의 3%까지 쓸 수 있다. 보존제로도 쓰일 수 있는데 보존제로 쓰일 때는 0.5%까지 쓸 수 있다. 그러나 영유아용 및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는 사용이 금지된다. 여기까지 살리실릭 애시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백, 주름개선, 채모, 여드름성, 탈모. 탈모는 네 가지. 징크피르치온은 그냥 징크피르치온과 징크피르치온 액을 한꺼번에 엮어서 징크피르치온이라고 기억을 하고 앞에 판테놀, 덱스판테놀, 비오틴, 멘톨, 엘멘톨. 자, 이것들은 보시면 기성 샴푸 제품류의 어떤 제품 이름으로도 쓰이죠. 판테놀 샴푸 보셨을 거고 비오틴 샴푸 보셨을 거고 멘톨 샴푸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료들이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이기 때문에 이제 제품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화장품 표시사항으로 주의해야 될 게 만약에 이 원료명을 상품명으로 쓴다. 자, 비오틴 샴푸를 예를 들게요.
비오틴 샴푸로 쓰게 되면 그 샴푸의 전 성분에 비오틴이 들어가죠, 당연히. 비오틴이 들어가니까 비오틴 샴푸라고 하겠죠. 근데 이 비오틴이 몇 프로 들어가 있는지 함량까지 표시해야 돼요. 지금 화장품법에 원료명을 상품명으로 쓴 경우, 사용된 그 원료명의 프로테지 함량까지 전 성분에 표시하라. 이게 지금 우리 화장품법상의 표시 주의사항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안 돼 있는 제품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시카 크림이면 시카에 대한 프로테지 있어요. 단 제외되는 품목이 있어요. 향수, 방향제 제품만은 뭐 만약에 로즈 퍼퓸이다 하면 그 로즈 오일 함량을 기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향수만 봐주는 거예요. 뭐를? 원료명을 상품명으로 쓸 때 그 원료의 함량을 기재하는 거를 제외시켜 주는 게 방향용 제품밖에 없어요. 다른 화장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이제 비누가 로즈마리, 라벤더, 베르가모스로 세 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함량이 1.78%씩 들어간 함량이 그 표시에 기재가 돼 있어요. 비누도 마찬가지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모발의 일생, 모발의 구조 참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모발은 초기 성장기가 있고, 자, 모모세포, 모낭에 있는 모구에 모낭이 있고, 모낭 안에 모모세포가 있는데, 이 모모세포가 아까 섬유화세포처럼 뭔가 자라게 하는 아기세포인 거죠. 그 모모세포에서 이제 모발이 초기에 성장을 해요. 성장하다가 계속 이렇게 머리가 길죠. 3년에서 6년 때까지 이렇게 길면 한 달에 만약에 1cm씩 자란다 하면 1년이면 12cm, 6년이면 72cm인가요? 이렇게 자란다. 계속 자라요, 성장기. 그러다가 6년쯤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냥 머뭇머뭇하는 퇴행기를 사람도 늙으면 퇴행기를 맞죠? 이게 한 달 정도 걸린다. 머뭇머뭇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빠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게 휴직이죠. 그죠? 3, 4개월 그냥 이렇게 붙어 있다가 휴직. 그냥 이제 죽었다고 보면 되죠. 휴지기를. 이때는 모낭에서 거의 이제 모발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겨우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다음 탈모가 이루어지고, 탈모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모낭에 있는 모모세포에서 또 모발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돋아난다. 이게 모발의 일생이다. 모발의 구조. 모간부라는 건 이 피부 표면으로 나온 부분에 모발을 모간부라고 하고, 그죠? 그리고 아직 피부 속에 있는 거를 모근부라고 한다. 그래서 모간부는 큐티클이라고 하는 모표피가 있고, 그리고 피부, 머리카락의 몸체라고 할 수 있는 모피질이 있고, 모피질에 여러 가지 이제 유멜라닌, 페어멜라닌이죠. 페어멜라닌 검은색, 유멜라닌은 황색 이런 걸 나타내죠. 이런 것들이 색이 조합이 되면서 각각 개인의 머리카락 색상을 정하게 되죠. 머리카락이 유난히 까만 사람은 이 모피질에 있는 페어멜라닌이 많은 거고, 황색이나 붉은기가 있는 분들은 이제 유멜라닌이 피질에 많이 있는 거죠. 그렇게 머리카락의 색상을 구분하게 되는 몸통. 그리고 가장 가운데 있는 모수질이라는 부분은 아기 때는 없는데 이제 연모에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계속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 인간 어른들의 이렇게 머리카락 속에 있는데 만약 모수질이 약하거나 없으면 이제 펌이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런 것들은 뒤에 44페이지에서 참고를 하도록. 자, 이제 자외선 관련이에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고 그 성분으로 이렇게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이걸 다
외우시긴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뭐, 옥토크릴린 있죠. 이런 거 중간에, 이런 거 10%다. 이런 거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호모살레이트 이것도 10%. 네,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23번.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 자,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다른 성분과 달리 물리적 차단제예요. 물리적 차단제. 자, 25% 이상씩은 포함되어야 하고, 물리적 차단제는 말 그대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빛을 피부에 징크 옥사이드나 티타늄 옥사이드 같은 미백 화장품을 발랐을 때 빛이 그냥 튕겨서 나가도록 만들어요. 튕겨서 나가도록. 이 제품들은 물리적 차단제. 다른 제품들은 빛이 이 제품들이 흡수를 해버려요. 피부에 닿지 않게. 그런 화학적 차단제 성분이고, 징크 옥사이드와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물리적 차단제다. 각 25% 함유되어야 되고, 또 이 물리적 차단제의 단점이 이 티타늄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같은 것들이 이제 흰색 광물 분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백화 현상, 백탁 현상, 백탁 현상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그 백탁 현상을 일으키는 걸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초밀입자,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런 걸 개발하게 돼요. 그럼 요즘 나오는 물리적 차단제들은 이렇게 발라도 백탁 현상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건 그만큼 흡자가 초밀입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건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로서 25% 함량까지. 그리고 이 두 원료는 물리적 차단제에 해당이 된다. 자, 우리 자외선은 UVC부터 BA까지 세 개의 파장을 화장품에서는 이제 다루는 그 자외선이죠. 자외선. 자외선 UVC는 어차피 오존층에서 다 흡수가 돼버리니까 막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표면선까지 떨어지지 않는데, 만약에 오존층이 파괴돼서 얘들이 지표면까지 닿게 되면 그때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파장의 자외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조물주가 참 신기하게도 지구에는 오존층이라는 걸 만들어서 UVC가 여기서 다 차단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UVB는 우리 표피층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자외선 파장이고, UVA는 굉장히 깊은 진피층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자외선 파장이에요. 그래서 UVA 같은 경우에는 흑화를 일으키고 광노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 주의를 해야 하는 자외선이긴 한데, 왜냐하면 UV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부시다, 햇볕이 비치네 하면 우리가 자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모자를 쓰거나 양산을 쓰거나 막게 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붉게 만드는 그런 이렇게 흑화가 아니라 홍조, 그죠? 홍조를 나타내게 하고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파장인데 비해서 UVA는 빛을 강하게 바로 받지 않아도 창문을 통해서 실내의 등 조명을 통해서도 나오기 때문에 UVA는 흐린 날, 새벽, 저녁, 밤, 비 오는 날 다 우리 피부에 닿는다. 그렇기 때문에 UVA 때문에라도 생활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주는 게 좋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자외선 차단 기능성 성분 봤고요. 자, 자외선 차단 효과 측정 방법 및 기준이라는 고시에 있는 용어의 정의를 보도록 할게요. 자외선 차단 지수 중에 SPF라 함은 아까 요 UVB, 그죠? 화상과 피부암, 홍조를 일으키는 UVB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나는 게 SPF이고, SPF 50까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허용이 됩니다. 50 이상 되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같은 경우는 SPF 50 플러스로 표현해야 돼요. 숫자는 50까지가 우리나라 맥시멈. 미국 같은 데는 100도 있죠. 자, 이 지수는 그럼 무엇이냐? SPF 30이라고 예를 들면 제품을 도포했을 때
나타나는 최소 홍반량이 600분이다. 600이면 이걸 안 발랐을 때는 홍반이 더 빨리 나타나겠죠. 그러면 20분 만에 나타났다. 그러면 20분 만에 나타나는 사람의 피부에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이제 홍반이 나타나는 걸 보면 600분 뒤에 나타난다. 하면 600 나누기 20 해서 SPF 30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즉 선크림을 바른 부위에 홍반이 나타나는 홍반이 나타나는 조사량을 안 발랐을 때 홍반이 나타나는 조사량으로 나눈 값이다. 각 피험자의 SPF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내고, 자, 이것도 사실 우리 SPF 지수를 화장품 회사에 측정을 할 때 한 사람만 해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한 5명 정도 한다면 이 5명의 이 SPF 지수의 평균을 낸다는 거예요. 평균. 자, 평균을 내면 소수점 자리까지 있을 수 있죠. 일단 소수점 밑에 거는 절사를 해버리고 소수점 앞에 정수만 가지고 이 정수의 20%를 또 계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 그러면 만약에 SPF가 100이 나왔다. 아니면 밑에 예시가 있네요. 평균값이 31이면 마이너스 20%는 6점이다. 그러면 31에서 평균값에서 마이너스 20%만큼 빼면 24.8이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31이 나왔어요. 평균값이 5명의 평균값이 발랐을 때와 안 발랐을 때 그 지수 차가 평균값이 31이 나왔다. 31에 20%를 뺀다. 빼면 20%만큼 빼면 24.8이 나와요. 24.8. 그러면 적어도 20%를 뺀 24.8부터 표기를 할 수 있다. 무엇을? SPF 지수 표기를. 그런데 24.8을 적기는 뭐 하죠? 그래서 이제 25부터 원래 평균값인 31까지. 자, 25, 26, 27, 28, 29, 30, 3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가지 숫자 중에 하나를 SPF 지수로 화장품 회사에서 책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SPF 지수는 그렇게 낸다. 마이너스 20%를 준다는 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평균값이 30이 나왔다. 그러면 SPF 지수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값을 표기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30이면 곱하기 20%하면 얼마예요? 6이다, 그죠? 그럼 30에서 6을 빼요. 그럼 24가 나오죠. 그럼 24부터 30까지 표기할 수 있다는 거죠. 24, 25, 26, 27, 28, 29, 30, 7가지를 표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평균값 낼 때 절사를 한다. 절사를 한다는 거. 절사를 한다는 거. 그리고 절사한 거에서 20%를 빼면 나오는 숫자부터 원래 평균값까지 중에 하나의 숫자를 그 제품의 SPF 지수로 쓸 수 있다. 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최소 홍반량. 최소 홍반량의 정의. 자외선 B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 16에서 24시간의 범위 내에 조사 영역의 전 영역에 홍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외선 조사량을 말한다. 최소 홍반량 MED. 그러면 최소 홍반량이 흑인이 높을까요? 백인이 높을까요? 당연히 백인이 최소 홍반량이 빨리 나타나겠죠. 빨리 나타나겠죠. MED가 낮을 거고 흑인은 이미 검기 때문에 홍반을 나타내는 시간이 길겠죠. 그렇기 때문에 MED 값이 커요. 그러니까 최소 홍반량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어쩌고저쩌고 문제가 나왔을 때 백인이 흑인보다는 최소 홍반량이 짧아요. 그죠? 흑인이 더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자외선 A 차단 지수. A, 우리나라에는 PFA, PA 등급으로 표시를 하죠. 요것도,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자외선 A 차단 제품을 도포하여 얻은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 자, A는 흑화량이에요. 요거를 자외선 A 차단 제품을 도포하지 않고 얻은 최소 지속형 즉시 흑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SPF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게 나뉘었을 때, 만약에 이 예시를 보시면, SPA 10이라 하면, 도포했을 때 흑화는 100, 도포하지 않았을 때 흑화된 양은 10. 그러면 요건 SPA 10이죠. 그죠? 10. 자, 그럼 10은 자, 어느 구역에 속합니까? 8 이상 16 미만에 속하죠. 그러면 요거는 PA 3풀이에요. 플러스가 3개. 우리나라 PA는 1풀부터 2풀, 3풀, 4풀까지 있고 4풀은 가장 강력한 자외선 A 차단 지수고 가장 낮은 건 PAA인데 요거는 2에서 4. 2 이상 4 미만 PAA, 4 이상 8 미만이면 PA2풀, 8 이상 16 미만이면 3풀, 16 이상이면 4풀이에요. 자,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죠.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12번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자, 향료에 들어가는 성분들이었던 모두 25가지 아밀신남 1, 신나말, 벤질알코올, 시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쭉쭉쭉 있죠. 보시면 쿠마린 있죠. 신나말, 유제놀, 제라니올, 리나룰, 시트로네롤, 리모넨 이런 것들은 많이 친숙하시죠. 친숙하고 실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유발은 하는 성분들이다. 이 모든 사람한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게 아니고요. 이 특정 성분에 대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잘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정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가지예요. 자, 이것들이 향료로 쓰일 때 만약에 리모넨이 만약에 레몬 에센셜 오일을 썼는데 그 안에 리모넨 성분이 어느 정도 있고 그것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기 때문에 전 성분 표기할 때는 향료 또는 레몬 오일이라고도 적어야 되지만 리모넨도 적어야 된다. 그죠? 리모넨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레몬 오일 안에 리모넨이 있지만 레몬 오일과 리모넨을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성분에는. 자, 근데 그 적을 때 용량 자체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0.01%를 초과할 때 적는 거고요.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0.001 초과할 때 적는 거예요. 요거 당구장 표시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숫자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 초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스킨에 저 리모넨이 0.001% 초과한 0.002%가 들어있다 했을 때 그 스킨의 전성분에는 레몬오일 그리고 리모넨까지 적어야 된다. 만약에 0.001%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냥 뭐 향료 또는 레몬오일만 적어도 돼요. 리모넨 안 적어도 돼. 근데 리모넨이 0.001%를 초과한다면 비록 레몬오일이라고 전성분에 적히더라도 리모넨은 또 따로 적어야 된다. 이게 지금 식약처에서 착향제 중에서 향료 중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죠. 한 3년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럼 다 어떻게 썼냐? 그냥 향료라 썼어요. 향료. 근데 이제는 향료로만 쓰면 되지 않는다. 요 프로테지가 넣으면 개별 유발 성분들을 다 같이 적어야 된다. 자, 13번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 자, 만약에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한 사업장이다. 우리 사업장이. 그러면 책임 판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 책임 판매 관리자를 선임해야 돼요. 대표자가 직접 하려고 하면 10인 이하예요. 10인 이하. 그러니까 대표자를 포함한 직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장은 대표자가 책임 판매 관리자를 겸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회사가 11인부터 이제 12인, 13인, 100명 뭐 이렇게 있다면 책임 판매 관리자 자격을 대표자가 겸임할 수 없어요. 대표자가 아무리 의사거나 약사거나 밑에 있는 쭉 자격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따로 책임 판매 관리자를 선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처럼 화장품학을 전공한 분을 선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책임 판매 관리자의 자격이 어떻게 되냐? 일단 의사와 약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해서 학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공계학과 또는 화장품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돼요. 그리고 학사 예상의 학위를 취득하긴 했는데 이공계나 화장품학과가 아닐 경우, 그러니까 간호학과라든지, 그죠? 건강간호학과 같은 간호 쪽을 전공했으면 일단 관련 이공계 과목을 20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돼요. 자, 그러면 1번은 의사나 약사는 의사 면허증이나 이런 걸로 자격을 증명하면 될 것이고, 2번에 이공계 학과를 졸업한 대학 졸업생이면 졸업증명서 첨부해서 책임판매 관리자, 책임판매업 등록할 때 첨부하면 될 것이고, 3번에 간호학과를 졸업한 대학 졸업자면 이런 과목들을 이수했다는 거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성적 증명서에서 볼 수 있거든요. 성적에는 이수한 과목의 학점, 그리고 점수까지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요 3번에 해당하는 분은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같이 첨부해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전문대학이에요, 이제. 전문대학에서 이공계나 화장품학과를 나왔으면, 졸업증명서에다가 이제 1년 이상의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화장품 제조나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중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자, 대학은 4년, 전문대는 2년이니까 뭐 전문대 별로 억울할 건 없죠. 대학에서는 4년 동안이나 이걸 전공했어야 되고 전문대는 2년 전공하고 1년의 실무 경험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대 졸업자는 1년 이상의 경력 증명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전문대에서도 또 간호학과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전문대 간호학과에서도 어, 이공계 화장품학 관련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고 또 1년의 경력 증명이 되어야 돼요. 그럼 5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랑 1년 이상 경력증명서 세 가지 서류가 들어가야 되겠죠. 최근 개정상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에 대한 특권이에요.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했을 때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을 줘요. 근데 이것도 지금 완화를 시키려고 하죠.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만 합격해도 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7번. 7번은 뭐 화장품학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전문대 관련 학과 졸업한 것도 아니고 뭐 등등일 때 그냥 경력증명이 2년 이상만 되면 가능하다.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책임판매 관리사로서 인정을 해준다. 자, 팁을 보시면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책임판매업소에서 대표가 책임판매 관리자로 겸직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자, 화장비누 이야기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2인, 대표자 포함 2인이에요. 대표자와 직원, 이 정도까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도 하고, 또 직접 판매도 하는 화장비누만을 직접 제조하고 직접 판매하는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앞에 자격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식약처에서 실시하는 전문 교육 과정만 이수하면 화장비누 사업장은 책임 판매 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 전문 교육 과정, 말이 전문이지 그냥 4시간짜리 화장비누 수업이에요. 그것만 이수를 하면 자격을 인정해준다. 그만큼 화장비누는 많이 완화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자, 화장비누만 만들고 있던
이제 화장비누가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품이 되었으니까 2019년 이전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사업자 등록만 내고 제조소에서 화장비누만 만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2019년 12월 31일부터 화장품법 규제를 받게 됐어요. 가장 큰 게 시설 규제. 자, 화장품은 각 실이 있어요. 분리가 아니라 구획이 돼 있어야 되죠. 분리는 바닥에 테이핑 처리만 하는 거니까 적어도 각 실이 있어야 돼요. 뭐 원료 측량실, 제조실, 포장실, 원료 보관소, 제품 보관소 이런 것들. 근데 화장비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한 테이블에서 다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실을 다 둬야 된다는 거 일단 불합리하고 그리고 화장비누만 만드는 분들은 조금 작은 소규모 업체들인데 책임 판매 관리사를 둬야 돼. 왜냐면 화장품을 팔려면 책임 판매 업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럼 갑자기 인건비, 그리고 누가 그런 회사의 책임 판매 관리 자격으로서 입사를 하려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인력난과 인력을 뽑았다 해도 거기 인력에 월급을 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의가 막 들어가니까 법이 자꾸 규제 완화를 하면서 화장비누 업종에 대해서만큼은 뭐 맞춤 화장품으로도 제외를 해주고 비누도 자르면 소분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맞춤형 화장품 품목으로 해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이제 조제관리사 없어도 잘라서 팔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점 규제 완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화장비누에 대해서는.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항은 화장비누만 제조하고 판매할 때예요. 내가 화장비누도 만들고 향수도 만든다 하면 이거는 동일한 화장품법 적용을 모두 받아야 돼요. 책임 판매 관리자도 둬야 되고 향수 나눠서 팔고 그러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도 다 구분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화장품법에 따른 규제 사항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완화해 주는 건 상시 근로자 수가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책임 판매업자의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그 사항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법적 의무 교육 대상자인 책임 판매 관리자와 조제 관리자의 교육 주기에 있어요. 자,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는 식약처에서 매년 법정 올해의 교육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기한 안에 책임 판매 관리자나 조제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1회 법정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 그래서 그 법정 교육을 받는 대상자는 바로 책임 판매 관리자와 조제 관리사예요. 저는 두 개 다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유형의 교육을 두 번 들어야 돼. 그래서 문의를 했거든요. 책임 판매 관리자 교육하고 조제 관리사 교육하고 내용이 너무 중복되는데 각각 이제 교육비를 내야 되니까 각각의 비용을 지불하고 똑같은 내용 두 번씩 들어야 되나? 하나를 들으면 같이 인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자이면서 책임 판매 관리자이면서 조제 관리자인 거예요. 그러면 좀 완화해달라 했더니 답변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고 이쪽으로 했어요. 근데 일단은 어, 교육은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다. 법은 지켜야 된다. 그럼 최초 교육이 언제냐? 최초 교육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 보수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럼 최초를 언제 하나? 최초는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예요. 다만 조제관리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이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 1년 안에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종사한 날 이전 1년 이내에 이제 합격을 했다 하면 그 합격한 날을 최초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최초 교육을 받은 날 또는 받은 것으로 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1년에 한 번, 만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으면 되죠. 헷갈리니까 이제 올해 만약에 10월달 시험을 치죠. 그래서 내년 10월 전에 입사를 하게 되면 최초 교육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내가 10월에 합격했기 때문에 10월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 안에, 내년 10월 안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보수교육은 1년의 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들어가면 이제 오늘 했던 얘기랑 이제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